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통상적으로 약 70%에 해당하고 정시 전형은 30%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하면서 수시와 정시의 비중은 60대 40%로 변하게 됩니다. 수시는 3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진행이 되며 정시는 11월부터 시작하여 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비중이 작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40%에 해당하는 수치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정시의 많은 이론들이라는 것을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학습한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모두 공략을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정시 전형 이해와 분석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시를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2024년도 올해 수능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에 활용되는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입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 특히 전북 지역의 정시 전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부모님, 어머님들은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레시피가 있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요리를 한다면 그 레시피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정시 전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 1년 중 약 3개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전체 인원이 많지 않는 이유로 많이 힘들어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분히 한 단계씩 밟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학 정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먼저 2024 올해죠. 올해 수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수능의 흐름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재수생이 점점 늘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재수생의 비율 자체는 많이 는 것 같진 않지만 실제로 인원 자체는 많이 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의 흐름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45%에 해당하는 확률과 통계가 갑자기 47% 좀 늘었고 51% 점차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던 미적분이 조금 더 감소했다라는 것이 조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탐구 영역이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과학탐구 영역도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 두 개 년도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미적분이요. 사회탐구를 하며 미적분을 학선 학생들은 보통 8.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에서는 미적분을 하는 학생들이 15.5%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회탐구를 하는 상위권 애들이 미적분학을 했다. 두 번째, 미적분을 주로 하는 과학탐구, 다시 말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사회탐구로 넘어갔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해석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존에 있었던 사탐 혹은 과탐에 있었던 인원들이 분산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어쩌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할 겁니다. 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미적분과 사탐과 과탐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3.1%였는데 25년도에 보니까 미적분에 사탐과 과탐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14.4%입니다. 약 4배 정도 늘었다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하자면 과거에는 미적분과 과탐이 하나의 정설처럼 느껴졌지만 통합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점차 그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자, 국어 과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과목이요.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수능만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서 화법과 작문은 23년도 오면서 줄어들었고요.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다시금 25년도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인원수도 증가하고 비율도 증가했죠. 언어와 매체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겠죠. 30%에서 35% 그리고 40%처럼 늘어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부분 선택에 변경을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점수입니다. 지난번에 항상 제가 정시 시즌이 되면 항상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변환표준 점수, 학생들의 변환표준 점수는 20Z 플러스 100입니다. 20Z 플러스 100이요. 그래서 평가원은 통상적으로 100점인 학생이 있고 100점인 학생이 있다 가정했을 때 1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Z값이 2가 나오게 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으로부터 학생의 점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평균으로부터 학생까지 점수가 떨어져 있는 이 정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Z라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Z라는 값은 평균으로부터 내 점수가 상대적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점에 해당하는 100점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떨어져 있는 Z값을 2를 만드는 것이 평가원이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Z가 2가 되면 140이죠. 그렇기 때문에 140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은 난이도가 높았고 140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은 낮았다라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도 수능 어려웠습니다. 표준점수 149점이었습니다. 23년도 수능 쉬웠죠. 134점이었습니다. 24년도 수능 어려웠습니다. 150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140보다 위로 올라가면 어려운 수능, 140보다 내려가게 되면 조금 쉬운 수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139점입니다. 139점은 140보다 조금 낮죠. 그러니까 어려운 수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점으로부터 1등급 컷까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만점으로부터 1등급 컷까지 점수를 확인하게 되면 131점이니까 총 몇 가지냐면 8개 등급이 있는 겁니다. 즉 100점으로부터 1등급 컷에 해당하는 구간까지가 전체 8칸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는 만점에 해당하는 100점부터 1등급 컷까지가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어졌을 때 지금 몇 칸이 된 거냐면 여기를 총 17칸으로 세분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즉 이렇게 된 8칸보다는 17칸이 조금 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동일 배점이 나오기보다는 학생들의 조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1.7%의 확통이 48.2, 45.2까지 해서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확통의 인원수가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감소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켰다는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인원수가 지켰다라는 건 조금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적은요.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그 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기하가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감소한 인원이 차례대로 확통과 미적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이제까지 쉽게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147, 쉬워도 145, 148 이렇게 해서 항상 140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도 140이 되었습니다. 140이 됐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는 140이 됐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자꾸 작동이 되네요. 또 하나는 148점에서 137까지 약 15칸이 돼 있지만 여기는 140부터 131까지 총 9칸입니다. 즉 세분화되는 정도가 작년 수능이 어려웠을 때가 훨씬 더 잘 구분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어려웠을 때 수능은 만점 표점자가 612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최고부터 차례대로 학생들이 존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만점 표점이 1,522명입니다. 엄청난 인원수가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동점자가 속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이걸 한눈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2024년도 17칸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150부터 133까지 17칸이요. 수학은요. 148부터 130까지 15칸. 그래서 요 두 개만 합해도 30칸이 넘는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5년도 수능은 상대적으로 만점 표준이 139점, 여기는 140점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31점까지가 총 8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칸수가 총 7칸입니다. 여긴 30칸인데 여긴 두 개 합해봐야 15칸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 수능은 상위권을 분리시킬 수 있었다면, 분류할 수 있었다면 올해 같은 수능에서는 상위권을 분류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형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국어 같은 경우는 남학생 비율과 여학생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비슷비슷하게 점수별로 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다는 것도 짐작이 됩니다. 아니요. 눈으로 바로 관찰이 되죠.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남학생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 어쩌면 여학생들이 약한 모습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큰 시험에 심리적으로 조금은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영어입니다. 영어는 평가원의 생각은 1등급 4%, 2등급 7%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합하면 11%가 되니 학생들의 영어가 90점을 맞는다면 10% 남짓으로 1등급을 맞추자라는 원래의 구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는 거의 나오지 않았죠.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는 6%였고요. 23년도에는 7.83%, 2024년도에는 4.7%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6%와 7%에 비해서 4%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로 등급을 맞추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시로 많은 학생들이 이월되었던 사례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갑자기 그거보다도 현격하게 낮은 1.47%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난리가 났었죠. 평가원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10.94%, 약 11%를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만세를 불렀죠. 결국은 6.22% 정도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1등급이 6.22%, 어쩌면 조금은 적절하지만 작을 수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 대신 6.22%가 되게 되면 1등급을 맞춘 학생들은 그만큼 수시에 머물러서 수시에서 다 수능 최저 충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비율을 24년도와 25년도 두 개를 한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24년도에는 4.71%, 24년도에는 18.71%. 그래서 요 두 개를 대충 합해도 22.8% 정도가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긴 6.22%, 여기는 16.35%. 여기도 이렇게 보면 22.5% 정도가 되어서 수치상으로는 비슷하다라는 건 짐작이 됩니다. 대신 1등급에서 그만큼 학생들이 소화를 시켜준다면, 최저를 충족해서 학생들이 수시에서 합격을 한다면 정시에서는 그만큼 충돌은 적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등진학연구회에서 발표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어와 수학과 영어의 비중을 추세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한번 본 겁니다. 국어는 대부분 점수가 좀 예쁘게 잘 돼 있죠. 수학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삐쳐 있죠. 다시 말해서 만점의 숫자가 그 다음 숫자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구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탐구입니다. 탐구도 무엇을 볼 거냐면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과원 선택자 인원을 보겠습니다. 과원 인원수는 40만 명, 42만 명, 4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수능에서는 37만 명. 아까 앞에서 봤던 비율상 줄어들었던 것이 여기에서도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자, 과투는요. 처음에는 16,000명, 그렇죠? 여기는 13,000명, 17,000명.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21,000명이 돼서 또 어느 정도 4,000명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과투 만점자입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140점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어려운 수능,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쉬운 수능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탐구는 두 과목이 합쳐져서 국어와 수학 한 과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절반을 짱 쪼개게 되면 70점, 70점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0점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냐 70점을 중심으로 내려가냐를 갖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물리원과 화학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70점보다 높았지만 67과 65에 해당하는, 즉 70점보다 아래쪽에 있는 물리원과 화학원은 조금은 쉬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만점 비율이 약 5.9%. 그렇죠? 그래서 1등급 컷 자체가 이미 한 개 틀리면 2등급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등급이 4%에서 끊깁니다. 그리고 2등급이 7%에서 끊기거든요. 그리고 3등급이 12%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4%, 이렇게 해서 11%, 이렇게 해서 23%까지 해서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투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과원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중등진학연구에서 보여준 이런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원은 예쁜 형태의 이런 정기분포 곡선이 나타나고요. 물어는 중간이 비어있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쉬웠잖아요. 그렇죠? 지구과원도 나타났고 화원을 보게 되면 이 위에 만점자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투입니다. 과투는 전반적으로 상위권이 조금씩 잘하는 애들이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아이들이 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진돼 있고 나머지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점수를 분포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구분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사탐을 보겠습니다. 사탐도 인원도 아까처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탐 인원 44만 명, 43만 명, 41만 명. 사탐 인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올해 49만 명이 됐습니다. 인원수가 대폭 늘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늘어난 인원들이 생원과 화원에서도 보이고 나머지 사탐에서도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70점을 기준으로 한댔죠. 여기와 요거 세 과목이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수상, 그리고 경제 과목들이 70점이 나와서 조금은 어려웠다 평가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다 조금은 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나왔던 화원처럼 만점자 비율이 5%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의 구분이 한 개 틀려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비중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생활윤리는 예쁜 모습은 됐습니다. 그러나 문항이 어렵기 때문에, 즉 평균으로부터 만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점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머지 과목들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동아시아 세계사, 경제, 정법, 사회문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법은 약간 표점이 낮았죠. 왜냐하면 평균 자체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균으로부터 만점까지 점수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탐과 과탐이요. 24년도 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년도에는 과탐이 69 점수를 쭉 보게 되면 평균이 71.75였습니다. 71.75. 그리고 사탐을 보게 되면 평균이 67.2입니다. 이 두 개의 점수만 보더라도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렇죠?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자, 25년도 보겠습니다. 25년도에는 평균이 70.13이고요. 사탐의 평균은 70입니다. 실제로 점수 차이가 작년만큼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줄이고자 어쩌면 사탐이 과탐으로, 과탐이 사탐으로 서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큰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차를 줄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위권 대학의 중도 탈락률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탈락률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통 대학의 원서를 쓸 때 학생들은 맨 위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자기 원서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붙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쓰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이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이탈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중도 탈락률을 큰 데서 작은 쪽으로 한번 쭉 나열했습니다. 홍익대, 외대, 중앙대, 숙대, 한양대 정도가 이 5군데 정도가 인문에서는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원서를 썼다가 그 다음 해에 다시 한번 시험에 응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곳들이라는 겁니다. 자, 자연 같은 경우도 한외대, 외대, 고대, 중앙대, 숙대, 한양대 정도가 상위에 5개 대학이 링크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5개 대학의 신입생 중도 탈락률입니다. 신입생들이 바로 중도 탈락한다는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대, 외대, 서강대, 숙명여대, 한양대 요 정도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 근데 아마 올해부터는 한양대는 이 항목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던 전형에서 올해 전형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아마도 한양대는 여기서 빠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대학별로입니다.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교대가 물론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교대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률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4.25%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간호대 많이 뽑은 만큼 많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수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의대까지 이런 식으로 중도 탈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찬약수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찬약수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확연히 띄는 건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이 훨씬 더 탈락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탈락률이 훨씬 크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약대는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눈에 띄게 중도 탈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약대의 약 40% 넘는 인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약대를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의대를 가지 못해서 약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대를 위해서 합격을 해놨다가 다시 한번 도전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약대에 머무른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교육과입니다. 교대들 탈락률도 보게 되면 경인교대는 서울 쪽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거죠.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걸어두는 현상이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전주교대가 왜 안 보이죠? 제가 빼먹은 총도 탈락률이 없나요?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학사라는 곳에서 공개한 DB를 통해서 실제 교차 지원이 벌어졌던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탐응시자가 인문계 지원 건수에 대한 각각의 교차 지원 비율들을 한번 표시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고대가 가장 많은 교차 지원을 보였고요. 그리고 성대가 교차 지원을 크게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크게 강조하지 않는 건 이 뒤에 가서 왜 교차 지원이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진학사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겁니다. 학생들이 보통 원서를 쓴다면 어떤 식으로 원서를 쓸 것인가. 정시는 수시와 다르게 6개의 카드가 아니라 3장의 카드로 구성됩니다. 그것도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 딱 3장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를 쓸 때는 수직으로 구성하는 거죠. 수평으로 원서를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가군에 연세대 높은 데를 썼다면 나군이나 다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라든가 혹은 내려왔다 올라가는 형태라든가 이런 식의 것을 구사해야 됩니다. 고려대, 서강대, 홍익대, 그렇죠? 한양대, 서강대, 외대 이런 식으로 원서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경희대, 서강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성균관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연계열은 조금 더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연대에서 가장 최상위는 어디냐면 서울대가 나군에 버텨요. 근데 서울대에 못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가군에서 서울대를 쓰는 학생들은 가군에서 연대나 고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군에서 성균관대를 쓴 학생이라면 고려대와 연세대를 위로 잡고 성균관대와 그 아래쪽 중앙대나 홍익대 이렇게 좀 낮춰가는 형태가 눈에 띄입니다. 자, 성균관대를 가는 학생들은 가군에 서울대를 쓴 게 아니라 성균관대 바로 밑이 또 서울대 바로 밑이 성균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서를 쓰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통상적으로 학생의 점수를 가지고 어떤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가군과 나군과
가군 잡고 상, 중, 하라는 점수를 갖고 각각의 군별로 상에 해당하는, 중에 해당하는, 하에 해당하는, 상에 해당하는, 중에 해당하는, 하에 해당하는, 상에 해당하는, 중에 해당하는, 상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놓고 난 다음에 요렇게 원서를 골라 쓰든가 혹은 요렇게 원서를 골라 쓰든가 아니면 진짜 점수에 자신 있다면 이렇게 원서를 골라 쓰는 이런 식의 패턴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9칸의 대학들을 써놓고 그것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내는 연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수시 2월 인원, 작년 수시 2월 인원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15명, 연세대 61명, 고려대, 죄송합니다. 이건 증본이죠. 48명, 197명, 92명. 고대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었죠. 47명, 30명 이렇게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시 2월 인원이 772명.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원래 수시와 정시의 비중은 70대 3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60대 40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새로운 공략 대상이 된다라는 언급이 바로 이런 것들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엔 직어국 상황입니다. 직어국, 전북대 같은 경우는 약 157명, 전남대는 520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직어국 중에 점수대를 가장 높게 형성하고 있는 것이 경북대와 부산대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역시 약 100명 넘는 인원들이 되고 있죠. 초등교육입니다. 초등교육 굉장히 많이 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걸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걸죠. 그러다 보니까 경인교대 105명, 그렇죠? 서울교대 159명, 진주교대 150명, 전주교대도 81명, 춘천교대도 118명. 이렇게 인원수가 거대합니다.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초등교육에 진심인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에는 좋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2024년도 정시 경쟁률 상황입니다. 상위 15개 대학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올해 2024년도 정시 경쟁률 상황을 보게 되면 1,500명 지원자 경쟁률이 4 이렇게 해서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경쟁률이 있고 정원이 있다 할지라도 충원이 몇 명이 되었냐에 따라서 실제 경쟁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정원이 1,500명인데 1,500명이 만약에 충원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3,000명 중에서 6,900명 중에서 3,000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은 절반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직어국 상황이요. 전북대 한번 볼까요? 4.98대 1. 그러나 충원이 오게 되면 이것도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초등교육에 관련된 것도 역시 경쟁률이 3.19대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앞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2024 수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고 수능에서 점수를 갖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언급들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시에 필요한 이론들과 정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수시에서도 줄었고요. 정시에서 줄어서 전체 약 3,000명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의대는 증원되었고 모집에는 감소되었기 때문에 의대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고 유형별로 한번 봤습니다. 수시와 정시. 전반적으로 감소했던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수시든 정시든 감소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인구수가 줄면서 대학들도 모집 인원을 좀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개를 나눠서 봤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봤더니 수도권에서는 수시는 늘렸고 정시는 줄였으며 비수도권은 수시와 정시를 당연히 지방대학들이 훨씬 더 빨리 인기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실 거라 봅니다. 자, 이번엔 정시 전형에 대한 권역별입니다. 24년도와 25년도의 변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 빨간색이죠. 수도권도 줄었고요. 비수도권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수능 위주의 전형들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도 예측이 됩니다. 자, 올해 정시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약 3일간 실시가 됩니다. 작년에는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였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기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틀에 머무는 대학도 있고요.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4일 동안 모두 다 풀로 채우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거 상황을 본다면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이 언제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능 성적을, 수능 점수를 보기 위한 몇몇 가지 이론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능의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국어 과목이 있고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외국어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요 네 가지를 한번 놓고 보자면요. 한국사를 보지 않으면 점수 자체가 모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영어도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무슨 얘기냐면 일정 점수가 넘어가게 되면 동일한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절대평가라고 부릅니다. 상대평가라는 건 학생들이 시험 본 성적을 한 줄로 나열하고 그 줄에 있는 학생들 중에 위에서부터 인원수를 세서 점수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으로 독서와 문학이 있고 선택 과목으로 화작과 언매가 있어서 이 점수를 가지고 상대평가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는 수원과 수투가 있고요. 선택으로는 확통, 미적, 기하가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들은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인문사회 계열,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자연 계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봤죠? 미적과 더불어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요. 미적과 더불어 사탐하나 과탐하는 선택하는 학생들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점수가 어떻게 활용되는 걸 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표준 점수요. 표준 점수란 건 뭐냐면 상대적인 점수입니다. 자, 표준 점수 한번 보시게 되면 Z라는 점수, 즉 내 점수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Z라는 숫자가 될 것이고 그 Z라는 점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점수를 만든다? 표준 점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적인 표준 점수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40이라고 했었죠. 탐구는 70인 겁니다. 그게 바로 표준 점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은 100분위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요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언급할게요. 그리고 등급을 쓰는 대학들도 간혹가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냐면 변환표준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환표준점수는 탐구 과목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뒤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기억하실 건 표준점수와 100분위 그리고 변환표준점수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변환표준점수 좀 얘기해 볼까요? 변환표준점수 이런 겁니다. 생활과 윤리는 50점 다 맞았는데 표준 점수가 72점이고 100분위가 100%래요. 그런데 세계지리는 동아시아사는 50점을 맞았는데 표준 점수가 65점이고 100분위가 97%랍니다. 이건 뭐냐면 동점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긴 동점자가 적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둘 다 맞은 학생들은 둘 다 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72점 맞고 어떤 애는 5점 맞는 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으로서는 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것이지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을 뽑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로 변환표준 점수입니다. 자,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령 극단적으로 이걸 해볼까요? 50점에 75점 그리고 100%가 되는 화원이 있고요. 올해 상황 아닙니다. 올해는 이게 아니죠. 그렇죠? 자, G2 같은 경우는 50점에 67.99%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점을 맞은 학생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취지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변환표준 점수입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화원 75점이 100%가 50점이었으니까 75점에 100%에 해당하는 75점 쓰고요. 그리고 G2는 50점에 69, 다 맞았으니까 99%래요. 즉, G2는 99%에 67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빈칸을 위로는 70점 채우고요. 여기는 67점 채우고요. 요 두 개 사이는 칸이 있으니까 그대로 차이만큼 쓰는 겁니다. 여기는 67.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칸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평균 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점수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점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표준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작년 표준 점수입니다. 작년 표준 점수를 갖고 보면요. 작년 표준 점수를 기계식으로 만들었더니 71.75, 인문은 67.2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 성균관대학교를 보게 되면 71.75, 67.2 거의 앞에 건 똑같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 71.75, 다시 말해서 우리는
100분이 100%와 99%는 동일한 아이로 여겨서 얘들 모두 뽑아갈 거야 라는 것이 성균관대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뽑고 싶은 아이들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품목을 달리해서 어떤 아이들을 완전히 다 몰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점수 아이들을 뽑지 않으려는 노력들도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둘 다 68, 68이니까 인문이든 자연이든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니들 점수만 갖고 오기만 하면 돼 라는 뉘앙스가 보이고요. 연세대학교는 그것도 없습니다. 인문이건 자연이건 상관없어. 우리는 100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무조건 줄 거야 라고 할 것인데 보니까요. 69.35, 69.35, 68.7, 68.52에서 실제로 기계식으로 만든 변표와 연세대 변표는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기계식 변표,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계식 변표에서 만들어진 점수를 갖고 우리는 대학별로 자기들이 뽑고 싶은 대상에 맞게끔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걸로 갖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 거의 점수고요. 올해 거 점수를 이용해서 변표를 과탄 변표를 만들어 봤고요. 사탄 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통합 변표까지 3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그런데 변표를 보게 되면 점수 차이가 그리 크진 않죠. 그렇죠? 저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 변표까지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숫자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70.13, 69.89, 69.38, 68.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70.1, 69.1, 68.1 이렇게 해서 점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지금 변표를 발표한 대학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연대죠. 연대는 통합 변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통합 변표를 쓰는 대신에 탐구를 한 학생들이 자연계를 갈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사탐을 한 학생들이 인문사회계로 갈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100%에 해당하는 점수 70이고요. 아,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똑같네요. 90, 68, 98, 68.1 이렇게 해서 점수를 각각 부여했다는 겁니다. 비슷하죠, 분위기가. 그렇죠? 비슷한데 만약에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을 지원한다면 가산점 3%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산점 3%가 붙으니까 원래 점수보다 높은 점수 3%가 가산점이 붙는 이런 점수, 원점수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이런 점수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과 애들로서는 여기에서 동일한 점수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문과 애들이 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과에서 문과를 침공하는 문과 쪽으로 들어오는 문과 침공을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자연을 보게 되면요. 자연에 있는 이 정도 학생들이요. 가산점 3% 가산했던 점수들로 인해서 인문과 이 정도의 점수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거꾸로 이과 침공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표로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탐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탐으로 지원하게 되면 사탐 애들은 97.8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탐 100% 했을 때 사탐 애들이 자연계 지원한다면 100%가 넘는 점수, 즉 과탐 이과에 비해서 조금은 불리해진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북대는 어떨까요? 전북대가 12월 15일 바로 어제 변표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이 기계식 변표고요. 얘가 통합 변표입니다. 전북대에서 발표한 점수를 보게 되면요. 기계식 변표에 의해서 기계식 변표보다 조금은 자, 여기 70인데요. 여긴 71입니다. 즉 원래 기계식 변표 빼기 자연 빼게 되면 1.63. 반대로 67.2인데 여긴 69.8인 거 보니까 여긴 오히려 높아졌죠. 이걸 갖고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이과 점수는 조금 낮추고 문과 점수는 조금 더 높여서 점수 차이를 줄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북대는 올해 학과들을 합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서 학생들 중에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과는 다 파란색, 점수를 조금 낮춘 상황이고요. 기계식 변표에 보다. 문과는 빨간색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계식 변표보다 조금씩 점수를 높여놨습니다. 즉, 두 개의 갭 차이를 줄여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변표를 이용해서 대학들은 자기들이 뽑고 싶은 학생들을 뽑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영어 등급별 배점입니다.
상위 15개 대학에 대한 영어 등급별 배점인데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이걸 보기 위한 겁니다.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있고요. 어떤 대학은 감점을 하겠다고 했고 어떤 대학은 가점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각각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서울대 볼까요? 서울대는 1등급에서 2등급 차가 0.5점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리고 성균관대는 1등급과 2등급 작년 같은 경우는 점수 차이를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3점을 깎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2점을 깎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5점을 깎죠. 그러면 이렇게 5점을 깎는데 여기에 비율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0.5점을 깎기 때문에 실제로 비율이 아닌 0.5점을 바로 깎게 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도 3점을 바로 깎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연세대학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반영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세대는 원래는 5점이지만 인문계열은 12.5, 자연계열은 11.1이라서 6.25점, 5.56점, 즉 원래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깎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그럼 무조건 선생님 불리한 겁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나타난 건 3점이지만 반영 비율에 의하면 1.5점 정도,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4점이지만 2.4점 정도, 이런 형태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 점이 깎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시 계산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반드시 뽑아보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면 원래는 뭐 100점이야, 90점이야 이렇게 말한 원점수가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으로부터 내 점수가 떨어져 있는 점수가 얼마이냐라는 것이 Z라는 점수를 활용해서 표준 점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표준 점수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이용해서 수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면 첫 번째,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은 만점자들에겐 동일한 평가를 하자. 즉 물리 만점이나 혹은 화학 만점 둘 다 잘했으므로 이 학생들은 뽑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취지 속에서 변환 표준 점수, 즉 잘한 애를 뽑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다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표준 점수, 말 그대로 점수 높은 놈이 장땡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대가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홍익대가 그렇게 하고 서울과기대가 이런 식으로 표준 점수를 다이렉트로 씁니다. 자, 그 다음 백분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뭘 봤냐면요. 수학 140점이 100%였고요. 수학 139점이 100%였고요. 수학 138점이 100%였습니다. 137점이 99%고요. 146점이 99%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140점에 100%인 학생들은 표준 점수를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138에 100%인 학생들은 이 학생들과 부딪히기보다는 이 학생들이 쓰지 않는, 즉 자기가 100분위 대학을 가게 되면 이 학생이나 이 두 학생이나 이렇게 둔 점수, 즉 이렇게 차이보다 이 점수 차이는 아예 안 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이라는 것은 바로 빈틈을 찾아내서 내가 대학 원서를 쓰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 조금 더 난감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산 표준 점수, 다른 말로는 획득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화학을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화학은 만점 표점이 67점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73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다고 가정한다면 얘가 67%, 얘가 73, 얘가 그리고 97%, 얘가 100%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표점으로도 불리하고 100%도 불리합니다. 얘는 표점 100분 이렇게 돼 있으면 둘 다 불리하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환산 표준 점수 최고 표점 대학입니다. 이건 뭐냐면 점수를 환산할 때 만점 분의 4점수를 갖고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73분의 73이 되는 거니까 두 점수가 어떤 점수가 돼버리니까 같은 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비율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환산 표준 점수, 다른 말로는 획득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점수의 특징이나 자기 점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에 맞는 대학들을 선택하시는 해안도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조금 더 변화된 걸 보겠습니다. 왜 의찬약수를 소개해드리냐면 의찬약수가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대학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찬약수가 변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많은 이동의 시작이 됩니다. 정시는 수시와 다르게 높은 점수에서 시작된 파도가 점점 아래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의대는 다군에서 가군으로 가버렸고요. 조선대의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충남대의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충남대약대는 나군에서 가군, 충북대약대나 제약학은 가군에서 나군입니다. 실제로 충북대는 약학이나 제약학 둘 다 따로 뽑지만 인원수는 같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보시게 되면 수능 지정 과목 폐지 이게 되게 큽니다. 그렇죠? 수학, 과학 다 폐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연세대학교는 확통과 사탐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사탐을 시험 보고 인문사회를 지원하게 되면 3% 가산점을 준다. 과탐을 시험 보고 자연계열을 선택하게 되면 3% 가산점을 준다라는 식으로 조금은 보완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선생님, 애가 3월 달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3월 달 시험은 재학생만 시험 보고요. 6월 달은 재수생과 재학생이 같이 시험 봅니다. 9월 달은 재학생과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오게 되고요. 수능 때는요. 재학생과 재수생과 반수생과 N수생 그리고 재하의 고수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수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점수가 동일한 점수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백분이나 등급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생들이 대부분 내 위로 올라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정시에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과목을 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환산하는 게 좀 달라요. 자, 성균관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균관대는 특이하게도 올해 학생들마다 A형과 B형을 구분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잘 봤냐, 내가 탐구를 잘 봤냐에 따라서 A형 또는 B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A형 보겠습니다. A형은 국어 20%, 수학 40%, 그래서 수학 비율이 월등히 높죠. 그리고 영어 10%, 탐구 3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B형 같은 경우는 국어가 이미 30%고 수학은 동일하고 아까 말한 수학과 국어의 비율이 아까는 2였지만 위에는 2였지만 여기는 1.33입니다. 그렇죠? 영어 10% 동일하고요. 반대로 탐구가 20으로 또 오히려 줄어 있죠.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학생은 B형으로 갈 거고, 그렇죠? 탐구 잘하는 학생들은 A형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은 즉 여기 있는 수국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학 점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리고 가산점이 있는 대학들도 표시받고요. 한국세 가점 갑점 그리고 가산점 있는 과학에서 가산점 있는 대학까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흐름들은 계속 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여기서 보실 거는 첫 번째 미기 지정, 그렇죠? 그다음 가산점이 있는가, 그리고 수학과 국어 중 어떤 게 더 유리하게 평가를 받는가, 그렇죠? 이번에는 수학과 탐구의 비중, 그리고 가산점이 있는가, 이 정도를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정시 전형을 할 때 이 수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알려드리는 이 수치라는 것은 수도권 위주의 대학들을 계산할 때는 수도권 위주의 대학들을 확인할 때는 무엇보다 필요한 개념입니다. 자, 볼까요? 상인적 백분이란 쭉쭉쭉 나오는데 결국은 상인적 백분인 건 뭐냐면 등수라는 개념입니다. 등수. 그렇죠? 말씀드렸죠. A라는 수능이 있고요. B라는 수능이 있으면 이때가 쉽고 이때가 어려워지게 되면 쉬운 수능일 때는 표점이 낮게 나오고 어려운 수능이면 표점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표점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이 시험이든 이 시험이든 등수를 매겨보자. 왜냐하면 학생들은 등수대로 선호도에 의해서 대학을 가게 될 거니까. 등수를 매겨보자. 그것을 우리가 보통 상인적 백분이라고 보통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수학시험입니다. 올해 수학시험이요. 지금 140을 보게 되면 남자 1229명, 여자 293명, 15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139와 138 인원수 적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전체 인원으로 해당하는 해당 급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나누게 되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걔가 얼마냐면 0.34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0.36, 얘는 0.37. 그래서 얘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상위누백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상위누백 자체는 결국은 무엇이다? 과목별 등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백분위로도 계산해 봤습니다. 어떤 게 100%고 어떤 게 100%가 안 되느냐를 확인해 보면 눈으로 보이시죠? 얘가 0점대니까 여기가 당연히 100% 됐고요. 여기가 2가 안 되기 때문에 99%. 그렇죠? 여기가 3이 안 되기 3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98% 반올림돼서 이런 식으로 비율들을 이렇게 표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상위 누백이고요. 한쪽은 백분위를 나타내는 이런 식의 서로 숫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정시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부분이요. 상인적 백분위를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정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일단 점수가 나올 거고요. 표준 점수나 점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그 점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 몇 퍼센트의 비율로 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모든 대학들마다 부모님이 대학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산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것을 돌려야 되고 이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시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이투스 상인적 백분이라는 그 상인적 조합이요. 표준점수 표준점수냐, 표준점수 100분이냐, 100분이 100분이냐라는 그런 조합에 따르는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조합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투스 상인적 백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속성장 분석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2014년,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존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정시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자, UAE 정시 예측이나 대성 마이메, 이거는 과거에 부모님이 보셨던 흔히 말하는 저희들이 장판지라 불렀죠. 그렇죠? 장판지의 웹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치퍼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치 퍼스트 클래스의 약자인데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조뿅뿅, 장뿅뿅인 유명 전문가가 합세해서 일종의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에듀플러스요. 요것도 학생들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에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갔을 때 적절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교육에 가장 큰 희망이 있다면 사교육의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진학사 정시 모의 지원입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촘촘하게 들어와 있는지를 역으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 맞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텔레그노시스라는 이렇게 생긴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학원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처음에는 상위권이나 의치한 약수 대학만 제공을 하다가 이제는 47개 대학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공교육의 꽃이 있으면 여기도 공교육의 제2의 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센 진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즉 서울진학, 중등진학연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센 진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가는 자료는 많으나 최상위권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 센진학 같은 경우는 적어도 최상위권 아니라 할지라도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시에 활용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램들이 공교육의 가장 핵심인 어디가라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센지나 서울 중등진학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사교육에서 또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내일교육의 합격 체계라는 건데요. 자료는 역시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떤 일정 자료를 분석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는요, 부모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시에서는 모든 자료를 다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양한 자료를 쓰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격책도 내일교육에서 제공한 합격책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사교에서 가장 유명한 시뿅, 인뿅이라는 학원을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입니다. 그냥 이런 계산기를 활용해서 성적을 나타내기도 한다. 최상위층에서는 굉장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위권부터는 활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상위권 혹은 극상위권에서는 활용이 가능한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자, 가볍게 비교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센진학이나 대교협에 있는 어디가 공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렇죠? 공교육의 가장 큰 핵심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라 두 프로그램 모두 다 활용합니다. 어떤 것은 통계를 계산하고요. 어떤 건 표본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을 이용한 환산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집착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재미까지는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 하나의 점수가 있다 가정합시다. 124점, 139점에 3등급에 64점, 65점인, 즉 물투, 화투 이렇게 작년 겁니다. 올해 게 아니라. 자, 작년 걸로 이렇게 맞은 점수가 있다 한번 가정한다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한 이투수 상인적 백분위를 이용하게 되면 이 학생은 국어, 수학 전부 다 국어, 수학 표준점수, 탐구 표준점수, 백분위는 국어, 수학, 백분위, 탐구, 백분위, 표백은 국어, 수학, 표준점수, 탐구, 아까 말한 변환 표준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봤을 때 이 학생은 표준점수로만 환산했더니 아까 말한 상위적 등수죠. 등수가 약 4.52가 나왔고 이 학생은 백분위로 했더니 등수가 5.4540이 나왔고 그리고 표백을 했더니 등수가 5.25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표준점수의 조합이 가장 좋은 조합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제가 서로 다른 조합으로 환산 방식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해 봤습니다. 자, 한림대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점수를 주로 합니다. 한림대학교는 표점을 활용합니다. 근데 획득비니까 최고 표점 대학이죠. 그렇죠? 그다음 충북대도 역시 최고 표점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대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부산대학교는 말 그대로 표준 점수만을 쓰는 대학입니다. 순수 표준 점수요. 가천대는 백분위 쓰는 대학, 연세대학교는 표준 점수와 변표를 쓰는 대학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동일한 점수를 가지고 각각 환산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직접 눈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대학에 가게 되면 이렇게 계산할 거야 라는 산출 공식을 줍니다. 그렇죠? 그 공식에 맞게 계산을 하게 되면 획득비입니다. 그렇죠? 전체 점수분의 4점수 곱하기 200, 전체 점수분의 4점수 곱하기 400, 3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과탐 각각 계산해서 2분의 1 곱하기 300 해서 880.613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것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고속성장 분석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880.61 그래서 누백이 10.50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충북대학교 방식입니다. 충북대학교는 환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산식에 맞게끔 150분의 124, 140분의 139 앞에 말한 한림대랑 비슷하죠. 영어도 환산식이 있으니까 점수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앞에랑 다르게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해서 나누랍니다. 좀 다르죠? 각각이 아니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더했을 때 얘는 975.68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 대학 내의 환산 성적으로 계산했더니 13.20입니다. 자, 똑같은 점수가 서로 다릅니다. 환산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나 누백을 이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등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부산대학교입니다. 순수하게 표점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다 표점을 계산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731점이 나왔고요. 누백으로는 5.14입니다. 앞에 거보다는 현저하게 높게 나오죠. 그 다음 가천대입니다. 백분위를 쓴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백분위를 이용해서 바로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92.35가 나오면서 누백으로는 7.18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표준점수와 변환 표준점수를 갖고 활용합니다. 국어는 표준점수 그대로 쓰고요. 영어도 환산점수 쓰고 여기서는 각각의 점수의 변환 표준점수를 이용해서 계산했더니 621.62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서 누백이 7.59가 나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똑같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표점을 쓰는 대학들은 880점, 976점, 731점 이렇게 환산점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누백으로 계산하게 되면 누적 백분위요. 계산하게 되면 아, 얘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구나.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서 이에 맞는 적절한 대학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